정부가 대출을 받고 온갖 규제를 쏟아내는데도 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곧 거품이 꺼진다. 이런 말이 정말 많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한쪽에선 슈퍼사이클이라서 앞으로 몇 년은 더 간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여전히 폭락을 경고하고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특히 언론에서는 뭐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얘기만 하니까요. 정작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마저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실타래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본질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대 도시계획 전문가의 아주 냉철한 분석부터 또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땅값의 비밀, 그리고 여러 경제 채널의 전망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을 모아봤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편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의 가치를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힘이 대체 뭘까?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지 그 질문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보는 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보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시장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 김경민 교수가 슈퍼사이클이라는 다소 좀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작년에 강남이 먼저 불을 지폈고 올해 초에는 그 흐름이 강북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서울 전체가 거대한 상승 흐름, 즉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죠.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그냥 뭐 오래가는 상승장 이런 거랑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 작년만 해도 영끌족의 비명 이런 기사가 막 도배됐었잖아요. 그랬었죠.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전망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는지 자료에서는 그 근거를 뭐라고 제시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일반적인 사이클이 한 3년에서 5년 주기라면 슈퍼사이클은 금리나 정책 같은 단기 변수가 아니에요. 공급, 유동성, 인플레이션 같은 아주 거대한 구조적 요인들이 한 방향으로 맞물리면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10년 이상이요? 네. 한번 궤도에 오르면 웬만한 충격으로는 꺾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거대한 구조적 요인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자료에서 짚어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네. 이게 정말 신박한데요.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 2만 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9년쯤 되면 거의 공급 절벽 수준에 이를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와요. 와, 집을 짓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니까 지금 당장 정책을 바꿔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M2 통화량이 무려 4,400조 원에 달합니다. 4,400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7배가 넘는 돈이 그냥 시중에 떠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상상이 안 가는 액수네요. 팬데믹 시기랑 비교하면 50%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이 막대한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면 결국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공급은 없고 돈은 넘쳐나는 상황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요인도 있겠죠? 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요즘 마트만 가도 물가 올랐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시잖아요. 아, 정말 많이 올랐죠.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을 찾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해지, 즉 위험회피 수단이 바로 부동산인 거고요. 지금 이 세 가지 힘이 모두 집값 상승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와, 그 지적은 정말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뭐랄까 감기 환자한테 소화제를 처방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군요. 비유가 정확한데요.
근본적인 병은 공급 부족인데 자꾸 대출을 막는 수요 억제책만 쓰고 있으니까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자료에서 현 대책을 두고 나쁜 정책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나쁜 정책이요? 네, 현금 부자들은 어차피 대출 없이도 집을 사니까 전혀 타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나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만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진다고요. 과거 데이터를 봐도 가격 상승기에는 수요 억제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했으니까 이번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왜 어떤 낡은 아파트는 수십억인데 바로 옆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오피스텔은 가격이 잘 안 오를까요? 자료에 그 본질을 짚어주는 내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 아주 명쾌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아, 땅이요? 네, 건물을 짓는 건축비는 사실 서울 강남이나 지방 소도시나 큰 차이가 없어요.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건물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이 비싸기 때문이죠. 결국 땅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그럼 그 땅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입지?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접근성, 즉 입지입니다. 일자리, 교통, 학군, 편의시설 같은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하는 점이죠. 이건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건축 허용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 건축 허용성이요? 네, 쉽게 말해서 그 땅 위에 얼마나 넓고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가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이에요. 아, 용적률. 정말 자주 듣는 말인데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해보죠. 네. 용적률이 100%라면 그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평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층짜리로 100평을 짓거나 50평짜리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아, 만약 용적률이 300%라면요. 100평짜리 3층 건물 혹은 50평짜리 6층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고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셈이죠.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낡은 아파트를 볼 때 사실은 그 낡은 시멘트 건물을 보는 게 아니군요. 그 밑에 깔린 땅에 숨겨진 미래를 지을 권리, 그 가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용적률에 수십억을 지불하는 셈이군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반포의 5층짜리 낡은 주공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싸겠어요? 그 낡은 건물을 허물고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35층짜리 최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그 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반면에 아까 질문하신 오피스텔이나 상가는요. 한 필지에 수백, 수천 개의 호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용적률을 다 쓴 상태인데다 가구당 나눠 갖는 땅 지분, 즉 대지 지분이 정말 손바닥만한 겁니다. 미래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보는 열쇠였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실질 벌어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논쟁에 한번 적용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침 자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세운사구역 재개발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네, 이 사례는 용적률이라는 개발의 원칙이 도시의 역사, 문화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은요, 서울시가 민간 개발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곳의 용적률을 기존 600%를 무려 1000%로 파격적으로 올려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1000%요? 방금 용적률 300%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1000%는 정말 감이 안 오네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에 아주 실감나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 아시죠? 네, 알죠. 그 헬리오시티의 용적률이 285%입니다. 와, 600%도 이미 엄청난 고밀도 갈갈인데 여기서 1000%로 올린다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실제로 인근에 이미 들어선 90m 높이의 힐스테이트 세운 아파트가 약 30층인데요.
1000%가 적용되면 여기서 60%를 더 올린 거의 50층에 육박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50층짜리 건물이 종묘 바로 앞에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자료를 쓴 김경민 교수는 이 계획에 대해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형평성입니다.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 300%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유독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만 1000%라는 전례 없는 특혜를 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죠. 이건 마치 모든 학생은 70점을 넘어야 통과인데 특정 학생에게만 30점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해주는 것과 같다는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역사 경관 훼손입니다. 아, 종묘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인 건축 유산이거든요. 종묘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그 경관축은 서울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조망인데요. 그 앞에 50층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들어서는 겁니다. 저도 그 근처 자주 지나다니는데 종묘 담장을 따라 걸을 때 느껴지는 그 고즈넉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위로 유리 빌딩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상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점은 투명성 부족입니다. 투명성이요? 폭락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 이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대가로 공공은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이런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멋진 조감도만 보여주면서 그냥 믿어달라고 한다는 비판이죠. 심지어 그 조감도에는 주변의 높은 건물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힐스테이트 세운 아파트 같은 것들이 교묘하게 빠져 있어서 마치 새로 짓는 건물만 우뚝 솟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없는 걸까요? 개발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미 그 지역은 철거가 다 된 상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김경민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용적률 거래제입니다. 용적률을 거래한다고요?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일본 도쿄역 앞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방식입니다. 도쿄역은 역사적 가치가 높아서 고층으로 재개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쿄시는 개발하지 못하고 남게 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인근 다른 개발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아, 남는 용적률을 파는 거군요. 네, 용적률을 사들인 개발업자는 다른 곳에 더 높은 빌딩을 지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돈의 일부는 도쿄역 보존에 쓰였습니다. 개발업자는 수익을 얻고 도시는 역사를 지키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었던 거죠. 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그럼 세운 사구역에 남는 용적률을 바른 지역, 예를 들어 용산 개발 같은 곳에 팔아서 개발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종묘 앞은 경관에 맞게 낮은 건물로 지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논의조차 되지 않는가에 대해 자료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공급, 유동성, 인플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맞물리면서 단기 대책으로는 꺾기 힘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둘째,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아래 땅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땅의 미래 가치는 용적률로 대표되는 건축 허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핵심 원리를 짚어봤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부동산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을 통해 이 용적률이라는 개발의 논리가 도시의 역사, 문화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청계천 복원이나 DDP 건설처럼 지난 20년간 서울의 발전이 때로는 속도와 효율을 앞세운 거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번 종묘 논란도 그 연장선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의 이익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중요한 논의 과정에서 과연 시민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번 주 서울의 거리를 걸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